한국이요. 가전제품이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이란 정부가 한국을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새벽 2시 페르시아만이 눈이 멀었습니다. 이란의 전파 교란 신호 하나에 두바이 전체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가 도로 한복판에서 멈추고 공항 관제탑이 먹통이 됐습니다. 그 혼란 속으로 이란 자폭 고속정 100대가 어둠을 타고 해안으로 밀려왔어요. 그러나 미국산 하프는 위성 신호를 잃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미군은 계약서를 꺼내들고 짐을 쌌어요. 백악관도 런던도 파리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비공포대가 불을 뿜었어요. 위성도 없이 신호도 없이 적외선 눈 하나만으로요. 단 10분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전황을 뒤집은 한국산 무기의 1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국 화이팅 댓글을 남겨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자이드 알만수리, 아랍에미리트 합참 전략관으로 28년을 복무한 군인입니다. 사막의 여우. 직관으로 전황을 읽는다는 별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직관보다 먼저 움직인 건 아버지의 본능이었습니다. 3월 10일 새벽 2시 14분. 두바이 합동작전사령부 지하 벙커였어요. 당직 통신병 하미드가 헤드셋을 벗으며 일어섰습니다. 위성항법 신호가 전면 소실됐습니다. 하미드가 가리킨 건 레이더가 아니었어요. 두바이 스마트시티 통합 관제 모니터였습니다. 자율주행 관제, 드론 항로, 공항 계기 착륙, 항만 접안 유도. 그 전부가 동시에 붉은 잠금 상태였어요. 벙커 감시 카메라 화면을 봤습니다. 셰이크 자이드 로드, 왕복 16차선. 자율주행 택시 한 대가 3차선 한복판에서 그대로 써버렸어요. 연쇄 추돌이 시작됐습니다. 소리는 없었어요. 감시 카메라니까요. 그 침묵이 더 끔찍했습니다. 28년의 뇌가 하나의 단어로 수렴했어요. 전파 교란. 화면 왼쪽 하단. 신호 발신 추정 위치 옆에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리안 파루크. 이란 혁명수비대 전자전 부대 최고 고문. 62세. 5년 전 그가 말했어요. 현대의 모든 정밀 유도 무기는 위성항법 없이 고철입니다. 그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지금 그 웃음이 목구멍에 걸려 있었어요. 그때 군용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칼리드. 제 아들이었어요. 칼리드는 아랍에미리트 해군 중위입니다. 27살이에요. 올 1월 페르시아만 초계함 알다나함에 배속됐습니다. 스스로 지원한 자리였어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28년 동안 이 나라 바다를 지키겠다던 아버지처럼. 그 아이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아버지, 별일 없죠? 두바이 전체가 신호를 잃은 이 순간에 별일 없냐고 묻는 겁니다. 칼리드, 지금 함 위치가 어디냐? 아버지가 아시는 곳이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다나함의 초계구역. 호르무즈 해협 입구. 방어선 최전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구역은 미군 하푼 포대 방어 범위 밖이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어요. 미국 측이 직접 그은 선이었습니다. 귀빈 구역과 주요 항만. 그 안쪽만. 군함이 초계하는 외곽 해역은 계약 범위에 없었어요. 3년 전 항의했을 때 미군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군함은 자체 방어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 말이 지금 비수처럼 박혔어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기지 방향. 고속 이동체. 소형. 100개. 자폭 고속정이었어요. 그때 벙커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미스였어요. 미국 방산 에이전트. 짙은 남색 양복에 성조기 핀 배지. 판형 컴퓨터를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 하푼 재원표. 발당 170만 달러. 위성항법 교란 환경에서도 관성 유도로 작동하는 건 하푼밖에 없습니다. 하푼 포대 수동 발사. 지금 당장. 화면에 뜬 건 발사 명령이 아니었어요. 시스템 잠금 상태. 원격 접속 제한. 인증 코드 필요. 미 국방부 서버가 포대 전체를 원격으로 잠가버린 겁니다. 우리 돈으로 산 무기를. 우리 땅에 설치한 장비를. 미국이 번호 자물쇠를 채워버린 거였어요. 주먹으로 콘솔을 내리쳤습니다. 분노가 통증을 삼켜버렸어요.
스미스가 규정집을 펼쳤습니다. 미국 방부 무기수출 운용 규정 제17조. 인가구역 외 발사 명령은 본국 인증 코드 없이 실행 불가합니다. 제 아들이 그 바다에 있습니다. 스미스가 저를 봤어요. 1초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본국에 상황 보고하겠습니다. 뒤돌았습니다. 제 아들의 목숨이 보고 사안이었어요. 영국 공군 제83원정 비행단에 무전을 넣었어요. 자폭 고속정 100기. 지원 요청합니다. 편대 전체 쿠웨이트 긴급 임무 배정됐습니다. 지원 불가합니다. 쿠웨이트. 이란이 동시에 두 곳을 건드린 겁니다. 프랑스 해군 프리기탐 채널로 돌렸어요. 긴급 해상 화력 지원 요청합니다. 엑소세 대한 미사일은 위성항법 유도 방식입니다. 교란 환경에서 오폭 위험. 지원 불가합니다. 무기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쓸 수 없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때 통신병이 소리쳤어요. 프랑스 전파 방해 차량 접근 중입니다. 공식 명령이 아니었어요. 프랑스군 현장 기술자 한 명이 독단으로 차량 키를 잡은 거였습니다.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감시 카메라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차량이 활주로를 가로질러 달려왔어요. 300m, 200m, 100m, 벙커 앞 50m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엔진 덮개에서 검은 연기가 솟았어요. 사막의 열기가 엔진을 태워버린 겁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막툼 국방장관이 백악관 직통 회선을 잡았어요. 추가 미사일 긴급 수송. 금액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확전 방지. 추가 무기 수송은 불가하다. 알아서 하라는 거였습니다. 스미스가 벙커 중앙에 섰어요. 방어선 붕괴를 공식 보고합니다. 미군 기술자들이 서버실로 들어갔어요. 드라이버 돌아가는 소리. 케이블 뽑히는 소리. 데이터가 사라지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떠난다. 당신들은 알아서 하라. 스미스의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이럴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방어 보증이 명시되어 있어요. 스미스가 제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서류에 붙은 클립을 빼듯이요. 굴욕이었어요. 28년 동안 이 나라 바다를 지켰다는 사람이 양복 입은 비즈니스맨 손가락 힘에 밀려났습니다. 미군 장갑차 6대가 감시카메라 속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28년간 동맹이라고 불렀던 나라가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11분이었어요. 그때 위성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칼리드였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주 조금. 훈련받은 군인도 숨길 수 없는 그 아주 조금이었어요. 기관실 냉각수 라인이 파손됐습니다. 근거리 폭발 충격파예요. 잠깐 멈췄습니다. 수리 중입니다. 별일 아닙니다. 근거리 폭발이라고 했습니다. 고속정이 이미 사거리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었어요. 칼리드. 목이 잠겼습니다. 27년 전이었어요. 병원분만 실복도. 아내가 진통을 버티는 동안 혼자 서 있던 새벽 3시.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들입니다. 28년 군 생활에서 한 번도 흘리지 않은 눈물을 그날 처음 흘렸어요. 그 아들이 지금 냉각수가 새는 함선 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벙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복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모서리가 접히고 땀에 절어 너덜너덜해진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3년 전 받은 것. 정확히는 받은 게 아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방산 전시회. 한국에서 온 연락관이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비공. 유도로켓 체계. 저는 훑어보다 덮었어요. 가전제품 만드는 나라에서 무기를요. 그런데 자료를 덮으면서 한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적외선 탐색기. 위성이 아니라 열을 본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았습니다. 페르시아만이 위성을 잃은 이 순간. 그 한 줄이 떠올랐어요. 연락관이 말없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명함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연락관이 허리를 굽혔어요. 주워서 조용히 제 서류 위에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 연락관 자신의 명함이 아니었습니다. 비공체계 종합 책임자의 명함이었어요. 자기 상관 것을 대신 들고 온 거였습니다.
그 명함이 3년 동안 제 주머니 안쪽에 끼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벙커 천장이 흔들렸어요. 콘크리트 가루가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4번째 신호음 끝에 전화를 받았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가전제품 만드는 나라. 그 말을 한 입으로 도와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여기는 두바이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년 전에 무리했습니다. 비공이 필요합니다. 제발. 그 순간 제게 남은 것은 너덜너덜한 명함과 바닥에 꿇린 무릎뿐이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3년 전 제가 내쫓은 나라에서 도움의 손을 내밀어 줄 리가 있겠습니까? 레이더 화면 속 100개의 붉은 점이 칼리드의 함선 좌표를 향해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구원은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났어요. 12시간처럼 느껴진 1시간이었습니다. 두바이 군용 활주로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체불명 수송기 한 대가 비상 착륙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국적은 대한민국. 기종은 수송기 C-130.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상황에 수송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나라도, 계약서를 꺼낸 나라도, 매뉴얼을 들이민 나라도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관제탑 병사의 목소리가 의아하다는 듯 올라갔습니다. 전략관님. 한국이요? 모래폭풍 속인데 지금 착륙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진짜 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모래폭풍이 활주로를 덮고 있었어요. 시야가 30m. 그 이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란 드론이 아직 두바이 상공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그 속을 뚫고 착륙하겠다는 건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화면을 켰습니다. 모래바람 사이로 C-130의 회색 동체가 흔들리며 내려오고 있었어요. 기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타이어에서 모래기둥이 솟았습니다. 착륙이 아니라 충돌에 가까웠어요. 기체가 활주로 끝까지 미끄러지며 간신히 멈췄습니다. 관제탑 병사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후방 적재함이 열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뛰었습니다. 벙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알막툼 장관도, 통신병도, 경비대원도요. 나올 것으로 예상한 건 특수부대였어요. 최소 20-30명. 완전 군장의 방탄복 차림이었을 겁니다. 사막에서 전쟁을 치르려면 그 정도는 와야 하니까요. 적재함에서 내린 건 5명이었어요. 달랑 5.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구겨진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회사 마크가 반쯤 지워진 점퍼. 모래가 내려앉은 머리카락. 맨 앞에 선 사람은 손에 스패너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스패너를 들고 내리는 사람을 저는 처음 봤어요. 그게 대한민국이 보내준 구원의 전부였습니다. 뿔테 안경을 쓴 젊은 사람은 낡은 노트북 2대를 양팔에 껴안고 있었어요. 덩치 좋은 중년 남자는 배낭끈을 잡아당기며 허리를 폈습니다. 통역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옆에 섰어요. 마지막 한 명은 트랩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모래 위에 엎어졌습니다. 노트북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요. 벙커 입구에서 그들을 맞았어요. 맨 앞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통역이 옆에 섰어요. 경상도 억양이 묵직하게 깔렸습니다. 비공체계 종합 책임자 한수호입니다. 발사대가 어디입니까? 인사도 없었어요. 악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내뱉은 말이 발사대 위치였어요. 뒤에서 혀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막툼 국방장관이었어요. 황금시계 찬 손목을 들어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5명이라니. 미군 20명이 못한 걸 5명이 한다는 건가? 장관의 혀차는 소리가 벙커에 울렸어요. 스미스가 옆에서 팔짱을 꼈습니다. 저 인원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자살 행위군요. 한수호는 장관도 스미스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마치 바람 소리를 무시하듯 벙커 내부를 살폈습니다. 그 무시가 장관의 혀차는 소리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장관이 저를 봤어요.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현지 인력 셋만 붙여달라. 브리핑은 필요 없다.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경비대원 셋을 배정했어요. 한수호가 스패너를 들고 발사대 방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덩치 좋은 중년 남자가 공구 가방을 들고 따라갔어요. 기온이 40도를 넘기고 있었어요.
방독 마스크도 없었습니다. 경비대원이 뭔가를 외쳤습니다. 한수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뿔테 안경의 젊은 사람은 노트북을 안은 채 벙커 안에 남았어요. 콘솔 옆에 쪼그려 앉더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구형이었어요. 겉면에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모서리가 까져 있었습니다. 그걸 비공 레이더 서버 포트에 직접 꽂았어요.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가 기관총 쏘는 것 같았습니다. 벙커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가 그 자판 소리였어요. 비상등이 붉게 깜빡였습니다. 밖에서 드론 소리가 들렸다 사라졌다 했어요. 3분쯤 지났을까요? 젊은 사람이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멈췄습니다. 안경 너머 눈이 좁아졌어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형님, 레이더 로그 확인했습니다. 뭐가 나왔냐? 노이즈가 이상합니다. 실제 항적이 아니에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발사대 방향에서 스패너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지금 레이더 화면에 잡히는 300개 중에서요. 300개.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봤어요. 붉은 점이 300개였습니다. 저는 그게 전부 이란 고속정이라고 생각했어요. 28년 군 생활 내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 고속정은 100개입니다. 젊은 사람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나머지 200개는 사막지열이 만들어낸 허위 신호입니다. 벙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막지열. 40도짜리 열기가 레이더 신호를 왜곡하고 있는 거였어요. 실제 고속정과 허위 신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점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 상태로 비공을 쏘면 미사일 3발 중 2발이 허공을 날아갑니다. 실제 고속정 100기를 막기엔 탄약이 턱없이 모자랐어요. 장관이 제 쪽으로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자이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지고 있었어요. 28년 경력이 레이더 화면 앞에서 멈춰 있었어요. 300개의 붉은 점 중에서 어느 게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직관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 화면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보정 알고리즘 짤 수 있냐? 현장 데이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사막의 지열 패턴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침묵이었습니다. 김재현이 화면에서 눈을 뗐어요. 형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모른다. 빨리 해라. 무전이 끊겼습니다. 김재현이 벙커 안을 둘러봤어요. 콘솔을 보고 서버를 보고 창문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어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요. 하미드였습니다. 당직 통신병. 23. 이 벙커에서 가장 오래 레이더를 지켜봐온 사람이었어요. 김재현이 하미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통역이 아랍어로 옮겼어요. 밤마다 이 노이즈 패턴이 달라지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하미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벙커에서 누군가 하미드에게 기술적인 질문을 한 건 처음이었어요. 미군 기술자들은 하미드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장성들은 이름조차 몰랐어요. 하미드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주저하더니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연필로 빼곡하게 적은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시간대별 사막 지열 변화, 그리고 레이더 노이즈의 변화. 두 그래프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어요. 하미드가 미군이 근무하는 동안 매일 밤 혼자 기록해온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록한 거였어요. 미군 기술자들이 떠난 뒤에도 계속했어요. 장성들이 이름을 몰라도 계속했습니다. 새벽 2시에도 새벽 3시에도요. 연필이 다르면 칼로 깎아가며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재현이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이 느려졌어요. 안경을 치켜 올렸습니다. 페이지를 다 넘기고 하미드를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벙커 안이 잠깐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무전이 들렸습니다. 한수호의 목소리였어요. 레이더 회전축에 모래가 꽉 끼었다. 냉각수도 바닥이고. 잠깐 사이를 뒀습니다. 발사대 방향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벙커까지 들렸어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김재현이 화면을 봤어요. 발사대 콘솔에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레이더 회전축이 멈추면 레이더가 죽습니다. 레이더가 죽으면 알고리즘을 짜봤자 소용없어요. 비공이 눈을 잃는 겁니다. 김재현이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빠른 속도였습니다. 하미드의 수첩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냉각수 문제가 먼저였습니다. 두 개의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었어요. 알고리즘이 없으면 백기를 구분할 수 없고 냉각수가 없으면 레이더 자체가 죽습니다. 온도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경고등이 주황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알막툼 장관이 콘솔을 봤어요. 처음으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황금시계가 반사하는 비상등 불빛이 빨갛게 흔들렸어요. 한수호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김재현. 얼마나 걸리냐? 김재현이 자판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모릅니다. 하고 있습니다. 레이더가 죽기 전까지 남은 시간. 통신병이 숫자를 읽었습니다. 7분이었어요. 레이더 화면 구석에 칼리드의 함선 좌표가 있었습니다. 고속정들이 그 방향으로 오고 있었어요. 7분 안에 레이더가 죽으면, 비공이 눈을 잃으면 칼리드를 막아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벙커 안이 조용했어요. 비상등만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김재현의 자판 소리만 살아있었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온도 수치가 101도를 찍었어요. 발사대 콘솔 경고등이 전부 빨간색이었습니다. 김재현이 자판을 두드리는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하미드의 수첩을 왼손으로 짚으며 오른손으로만 치고 있었습니다. 연필로 적힌 숫자들을 눈으로 따라가다 화면을 보고 다시 수첩을 봤어요. 하미드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수첩 속 숫자가 쓸모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한 소리였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맨손이 금속을 치는 소리였어요. 감시카메라 화면을 봤습니다. 발사대였어요. 이기상이었습니다. 덩치 좋은 중년 정비사. 한수호와 함께 C-130에서 내린 사람이었어요. 레이더 회전축 옆에 쪼그려 앉아 맨손으로 모래를 파내고 있었습니다. 공구 가방이 옆에 있었는데 열지도 않았어요. 자기 나라 장비도 아닌 것을요. 이 사람이 이 땅에 온 지 2시간도 되지 않았는데요. 손이 빨개지고 있었어요. 모래 속 금속이 달궈져 있었습니다. 40도 기온에서 직사광선을 받은 금속이에요. 손바닥 살이 타는 온도였어요. 경비대원이 뭔가를 외쳤습니다. 이기상이 고개를 젓더니 계속했어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회전축 주변 금속은 이미 손으로 잡기 어려운 온도였습니다. 이기상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수호가 이기상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같이 파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회전축 주변 모래를 함께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했어요. 6분 남았습니다. 통신병이 숫자를 읽었어요. 벙커 안이 조여들었어요. 그때 이기상이 일어섰어요. 배낭을 열었습니다. 물통을 꺼냈어요. 하루치 물이었습니다. 이 사막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전부였어요. 회전축 냉각구에 그대로 들이부었어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요.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에 부어야 할 물을 기계에 부은 거였어요. 그때 옆에서 손이 나왔습니다. 자이드였어요. 자기 물통을 이기상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사막에서 물을 내미는 건 아랍에서 가장 깊은 인사입니다. 자이드는 그냥 내밀었어요. 수증기가 솟았습니다. 치! 뜨거운 금속이 식는 소리였어요. 물이 증발하는 냄새가 벙커 계단까지 올라왔습니다. 사막 열기와 금속과 냉각수가 뒤섞인 냄새였어요. 온도 수치를 봤습니다. 내려갔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물 한 병으로는 부족했어요. 수치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갔어요. 알막툼 국방장관이었습니다. 황금시계를 찬 손목으로 벙커 문을 밀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주차장 방향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렌치로 무언가를 여는 소리였습니다. 감시카메라 화면이 주차장으로 전환됐어요. 장관의 차였습니다. 최고급 차였어요. 라디에이터 캡을 열고 있었습니다.
냉각수가 양동이에 쏟아져 내렸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경비대원들이 양동이를 릴레이로 발사대까지 날랐습니다. 이기상이 냉각구에 연결했어요. 호스가 맞지 않았습니다. 차량용 냉각수 호스와 발사대 냉각구 규격이 달랐어요. 이기상이 공구 가방을 뒤졌습니다.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수도 테이프였습니다. 연결부를 감기 시작했어요. 3번, 5번, 7번. 손이 부어 있었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 숫자를 봤습니다. 내려갔어요. 경고등이 꺼졌습니다. 빨간색이 사라졌어요. 벙커 안에서 누군가 숨을 내뱉었습니다. 말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숨이었어요. 오래 참았던 숨이었습니다. 레이더 회전축이 다시 돌기 시작했어요. 회전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레이더가 살아있었어요. 밖에서 이기상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형님. 됐습니다. 두 마디였어요. 무전기 너머로 이기상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가빴어요. 사막에서 한참을 쌓은 숨이었습니다. 한수호가 무전기를 내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현이 화면을 봤습니다. 레이더 항적 데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300개의 붉은 점이 다시 화면을 채웠습니다. 김재현이 자판을 두드렸어요. 하미드의 수첩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보정 알고리즘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300개. 붉은 점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허위 신호가 걸러지고 있었어요. 하미드의 수첩 데이터가 살아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하미드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벙커 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100개. 숫자가 멈췄어요. 100개의 붉은 점만 화면에 남았습니다. 나머지 200개의 허위 신호가 전부 사라졌어요. 진짜 고속정 백기였습니다. 김재현이 안경을 벗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자판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29이었습니다. 하미드가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수첩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표지가 닳아 글씨가 지워질 때까지 쓴 거였습니다. 그 수첩이 지금 레이더 화면을 바꿔놓고 있었어요. 한수호가 벙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모래가 끼어 있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쇳덩이를 파낸 손이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무전기를 잡았어요. 위성항법 없이 쏩니다. 벙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벙커 구석에서 스미스가 말했습니다. 위성항법 없이 쏜다고요? 데이터상 불가능합니다.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5년 전 아리안 파루크가 말했어요. 현대의 모든 정밀 유도 무기는 위성항법 없이 고철이라고요. 한수호가 계속했습니다. 비공 적외선 탐색기는 여럿만으로 목표를 잡습니다. 고속정 엔진열이 있는 한 유도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전자전 최고 고문이 틀렸습니다. 비공은 위성을 보지 않으니까요. 열을 받습니다. 적외선 탐색기였어요. 위성도 레이저도 아니었습니다. 엔진열. 그것만으로 날아가는 거였어요. 그때 오른쪽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하미드가 소리쳤어요. 전략관님. 이란 쪽에서 전파 신호 증폭 감지됩니다. 2차 교란 시도입니다. 아리안이었어요. 막히자 다시 쏘는 거였습니다. 교란 신호가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김재현이 자판을 두드렸어요. 적외선 탐색기 영향 없습니다. 열원 식별 정상입니다. 위성항법 교란이 적외선 탐색기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리안은 몰랐던 거였어요. 전파로 눈을 멀게 할 수 없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그때 벙커 구석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스미스였어요. 붉은 점들이 하나씩 꺼지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전시회에서 가전제품 나라를 비웃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5년 전 고철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화면 앞에 서 있는 거였어요. 스미스가 판형 컴퓨터를 겨드랑이에 끼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벙커 문을 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이 닫혔어요. 하푼 재원표가 있던 판형 컴퓨터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발당 170만 달러짜리 계약서가 사라진 거였어요. 남은 건 작업복을 입은 5명이었습니다. 한수호가 저를 봤습니다. 교전 허가 요청합니다.
알막툼 장관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냉각수를 뽑느라 손이 젖어 있었습니다. 황금 시계가 없었어요. 주차장에서 차 라디에이터를 열다 빼놓은 거였습니다. 장관이 저를 봤어요. 저는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붉은 점 100개가 해안을 향해 직선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선두 고속정까지 남은 거리 14km였습니다. 칼리드의 함선 좌표까지 11km였어요. 고속정 한포 사거리 아니었습니다. 위성 전화가 울렸어요. 칼리드였습니다. 아버지. 선두 고속정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훈련받은 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서워도 무섭다고 말하지 않는 군인이 되어 있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27년 전 새벽 3시가 생각났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바다 위에 있었어요. 교전 허가합니다. 제 목소리가 벙커에 울렸어요. 28년 군 생활에서 수백 번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달랐어요. 칼리드가 저 바다 위에 있었으니까요. 한수호가 콘솔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가득 찬 채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콘솔의 투명 안전 커버 위에 올려졌습니다. 레이더 화면 구석에 칼리드의 함선 좌표가 있었어요. 붉은 점들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수호가 저를 한번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어요. 그 손이 커버를 들어올리지 않았습니다.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아크릴이 갈라졌습니다. 금이 가며 쪼개지는 소리가 벙커에 울렸어요. 그 아래에 붉은색 발사 버튼이 드러났습니다. 한수호가 벙커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하미드, 이기상, 김재현.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의 눈이 한수호의 손에 꽂혀 있었어요. 한수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버튼 하나가 눌리는데 소리가 난리 없었습니다. 발사대에서 진동이 왔어요. 콘솔 위 물컵이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콘크리트 가루가 내려앉았어요. 2번, 3번, 4번. 비공포대 전체가 순서대로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잡아낸 순서대로요. 벙커 벽에 금이 가는 소리가 났어요. 이기상이 발사대에서 그걸 손바닥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공 하나가 날아갈 때마다 진동이 왔어요. 그게 반복됐습니다. 비공 포대 숫자만큼요. 레이더 화면에서 궤적이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붉은 점 100개를 향해 직선으로요. 페르시아만 위로 비공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위성도 없이, 레이저도 없이, 고속정 엔진 열을 향해서요. 아리안 파루크가 고철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 날아가고 있었어요. 페르시아만 밤바다 위로요. 소리도 없이, 신호도 없이, 엔진 열만 따라서요. 3년 전 방산 전시회에서 명함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가전제품 만드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 연락관은 허리를 굽혀주었습니다. 서류 위에 올려놓고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한참 나중에요. 그 명함 한 장이 오늘 이 벙커까지 이어졌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김재현이 만든 알고리즘이 지금 비공 안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미드의 수첩 데이터를 먹고 자란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기상이 발사대 구조물에 손을 짚고 있었어요. 맨손으로 금속을 팠던 그 손이었습니다. 아직도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 손으로 진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화면 위에서는 조용했습니다. 폭발음도 없었고 섬광도 없었어요. 붉은 점이 그냥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게 경멸이었습니다. 고속정 한기가 바다 위에서 그렇게 꺼졌어요. 소리 없이, 흔적 없이. 5년 전 아리안 파루크가 고철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꺼뜨리고 있었습니다. 한수호가 화면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화면에 고정된 채였어요. 그때 하미드가 소리쳤습니다. 전략관님. 이란 측 전파 신호 재증폭입니다. 3차 교란 시도. 아리안이었어요. 2번 막혔는데 3번째를 쏘는 거였습니다. 신호 강도가 이전보다 2배였어요. 김재현이 화면을 봤습니다. 탐색기 영향 없습니다. 2마디였어요. 아리안은 평생 전파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없는 무기를 만난 거였어요.
열을 따라가는 것에겐 전파가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비공이 위성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람은 끝내 몰랐어요. 전파로는 열을 끌 수 없었으니까요. 엔진이 살아있는 한 비공은 날아갔습니다. 붉은 점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두 고속정은 아직 달리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칼리드를 향한 직선이었습니다. 그때 위성 전화가 울렸어요. 칼리드였습니다. 수신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그 목소리를 그냥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가판이었습니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 함교가 아니라 가판에 나와 있었습니다. 고속정이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였어요. 칼리드가 그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워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한 거였습니다. 작전 보고가 아니었어요. 전화한 거였어요. 선두 고속정 거리 4km입니다. 잠깐이었어요. 아버지, 육안으로 보입니다. 4km. 비공이 막지 못하면 아들이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칼리드. 함교로 들어가라. 괜찮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어요. 겁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워도 말하지 않는 거였어요. 제가 가르친 대로, 이 나라 군인이 그래야 한다고 배운 대로 잘 자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지금은 견디기 어려웠어요. 잘 자란 아이들은 겁나도 나가는 법이니까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지금 당장 들어가.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아버지. 전화가 끊겼어요.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벙커 바닥에 서 있는데 발이 없는 것 같았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선두 고속정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 어딘가에 칼리드가 있었어요. 칼리드의 함선 좌표가 화면 구석에 있었습니다. 아까 전화할 때 그 좌표를 봤어요. 28년 군 생활 동안 수백 번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이 가장 무거웠어요. 어떤 훈련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포탄이 닿는 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요. 전략관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서 있어야 하는지를요. 28년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수호가 화면 옆에 섰습니다. 제가 그 옆에 섰어요. 화면이 다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기상이 벙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달궈진 금속 위에서 손바닥살이 탄 그 손이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알막툼 장관이 걸어왔습니다. 황금시계가 없는 손목이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5명이 만들어낸 화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저를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미드가 카운터를 읽는 목소리만 있었습니다. 하미드는 23이었어요. 낡은 수첩을 손에 쥔 채였습니다. 수첩 속 숫자들이 지금 바다 위 비공 안에 살아있었어요. 이제 그 숫자가 끝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미드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전략관님. 선두 고속정이 한포 사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벙커 안이 얼어붙었어요. 선두 고속정이 그 선을 넘은 거였습니다. 이제 쏠 수 있는 거리였어요. 조준하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칼리드는 함교 안에 있었어요. 함교 철판이 포탄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3초 안에 비공이 닿아야 했어요. 손이 콘솔을 짚었습니다. 아무것도 더 할 수 없었어요. 하미드의 수첩이, 이기상의 달궈진 두 손이, 김재현의 알고리즘이 여기까지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이 벙커에 온 지 하루도 안 된 사람들이 구겨진 작업복을 입은 채로 남은 건 비공이 하는 거였어요. 열을 보고 날아가는 그것이 감시카메라 화면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수평선 위로 불꽃들이 번지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바다 위에서 고속정들이 꺼지고 있었어요. 열을 잃은 자리였습니다. 그 불꽃들 사이로 선두 고속정이 아직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어요. 아직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비공이 닿기 전에 먼저 쏠 수도 있었어요. 레이더 화면 구석에서 칼리드의 함선 좌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27년 전 새벽. 그 아이를 처음 안았던 새벽. 복도 끝 형광등 아래서 울었던 새벽. 그 아이가 저기 있었습니다. 하미드가 다시 소리쳤어요. 선두 고속정이 포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벙커 안에서 울렸습니다. 아무도 하미드를 보지 않았어요.
다들 화면만 봤어요. 벙커 안에서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비공의 궤적이 선두 고속정을 향해 좁혀지고 있었어요. 칼리드의 함선까지 1.76km였습니다. 선두 고속정까지 비공의 거리 0.3km 차이였어요. 비공이 먼저 닿으면 칼리드는 살았습니다. 포탄이 먼저 닿으면 달랐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미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숫자를 읽던 그 입이 닫혔습니다. 벙커 안에 5명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누구도 숨을 내쉬지 않았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과 저와 장관이 모두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 0.3초 안에 있었어요. 비공이 선두 고속정에 닿기 0.3초 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었던 0.3초였습니다. 비공의 거리와 포탄의 거리가 정확히 같은 순간이었어요. 어느 쪽이 먼저였습니다. 칼리드가 저기 있었습니다. 저 페르시아만 한가운데. 비공이 먼저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선두 고속정의 붉은 점이 꺼졌어요. 그냥 꺼졌습니다. 폭발음이 없었어요. 섬광도 없었습니다. 화면 위에서 조용히 사라졌어요. 벙커 안이 멈췄습니다. 0.3초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길었던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비공이 먼저였어요. 그 사실이 가슴으로 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포탄이 칼리드에게 닿기 전에요. 비공이 먼저 선두 고속정을 꺼뜨린 거였습니다. 전파도 없이, 신호도 없이, 열만 따라서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감시카메라 화면을 봤습니다. 페르시아만 수평선이었어요. 어두운 바다 위로 불꽃이 솟았습니다. 환하게 번졌다가 꺼졌어요. 또 솟았습니다. 또 꺼졌어요. 그게 반복됐습니다. 반복될 때마다 바다가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고속정들이 꺼지는 거였습니다. 감시카메라 화면 안에 이 기상이 보였습니다. 발사대 구조물을 짚은 채였어요. 비공 하나가 날아갈 때마다 진동이 왔습니다. 그 진동을 손바닥으로 세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달궈진 금속을 맨손으로 파낸 손이었어요. 아직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진동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가 꺼질 때마다요. 레이더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수호가 콘솔 옆에 서 있었어요. 두 손을 앞에 모은 채였습니다. 아크릴 을 주먹으로 부수고 버튼을 누른 그 손이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한 거였어요. 그게 이 사람이었습니다. 김재현의 노트북 화면에 배터리 11%가 떠 있었어요. 그 배터리로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자판에서 손을 뗀 채였어요. 더 칠 것이 없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이미 저 바다 위에 있었으니까요. 하미드가 수첩을 가슴에 안고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수첩이 지금 저 바다 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김재현이 수첩을 건네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페이지를 다 넘기고 하미드를 보고 고개를 끄덕인 거였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였어요. 이 벙커에서 누군가 하미드를 기술자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알막툼 장관이 벽에 기대 있었어요. 황금시계가 없는 손목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였습니다. 백악관도 프랑스도 아니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5명이 만들어낸 화면이었습니다. 바다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고속정이 꺼지는 속도였습니다. 이 기상이 진동을 셌어요. 한수호가 화면을 봤습니다. 김재현의 시선이 레이더에 못 박혔어요. 하미드가 수첩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5사람이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각자 다른 손으로 이 순간에 도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맨손으로 금속을 판 손, 수도 테이프를 감은 손, 새벽마다 연필을 쥔 손, 11%짜리 배터리를 태운 손, 아크릴 을 주먹으로 부순 손. 그 손들이 지금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수평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불꽃 하나가 솟았어요. 꺼졌습니다. 잠깐 기다렸어요. 다음 불꽃이 솟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봤어요. 붉은 점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화면이 비어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 구석에 칼리드의 함선 좌표가 있었어요. 전멸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위성 전화가 울렸어요. 벙커 안 모든 시선이 전화기로 쏠렸습니다. 비상등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전화기 화면이 그 불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칼리드였어요. 수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바람 소리가 없었습니다. 함교였어요. 실내였습니다. 제가 들어가라고 했을 때 들어간 거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바다가 조용합니다. 한참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칼리드. 목이 잠겼어요. 살아있지. 말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어요. 네, 아버지. 27년 전 새벽 3시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아내가 진통을 버티는 동안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였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몇 시간을 서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불빛만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들입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울었어요. 28년 군 생활에서 한 번도 흘리지 않은 눈물을 그날 처음 흘렸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온 날이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저 페르시아만에 살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칼리드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르고 살아있는 숨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함교 너머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하늘이 맑습니다. 잠깐 그 목소리를 더 들었습니다. 파도 소리. 살아있는 숨소리. 전화를 끊었어요. 한수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알막툼 장관이 벽에서 등을 떼었어요. 황금 시계가 없는 손목이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레이더 화면 앞에 섰어요. 이 기상이 벙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빨갛게 부은 두 손을 봤어요.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붉은 점이 없었어요. 두 손을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미드가 수첩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표지를 손바닥으로 한번 쓸었어요. 이제 더 적을 것이 없었습니다. 김재현이 자판 위에 손을 내려놓았어요. 더 칠 것이 없었습니다. 뺏기였어요. 10분이었습니다. 위성항법 없이, 전파 없이, 열만 따라서요. 벙커 안이 고요했습니다. 비상등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고 긴 숨이었어요. 오래 참아온 숨이었습니다. 온몸에서 나오는 숨이었어요.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벙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숨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저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벙커 안이 조용한 채로 시간이 흘렀어요. 비상등은 여전히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아까와는 달랐어요. 아까의 빨간 빛은 경고였어요. 지금의 빨간 빛은 그냥 빨간 빛이었습니다. 한수호가 콘솔 앞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점퍼 소매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구겨진 작업복은 C-130에서 내릴 때와 같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밤은 하나의 작업이었어요. 이 기상이 공구 가방을 발사대 쪽으로 들고 나갔습니다. 정리하러 간 거였어요. 빨갛게 부은 손으로요. 김재현이 노트북을 닫았어요. 배터리 잔량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11%짜리 배터리가 오늘 밤 알고리즘을 살렸어요. 하미드는 수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려놓은 수첩을 보고 있었어요.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어요. 새벽마다 혼자 앉아 연필을 쥐던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봐달라고 하지 않아도 적었던 자리였어요.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그 숫자들이 일을 했어요. 페르시아만 위에서요. 하미드가 수첩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표지를 덮은 채로 한참 그렇게 있었어요. 벙커 계단이 보였어요.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밖은 여전히 사막이었어요. 기온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 사막의 새벽은 언제나 그래요. 낮에는 살을 굽고 새벽에는 뼈를 식힙니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흔들리는 곳이에요. 그 극단 사이에서 페르시아만이 있었어요. 어두운 수평선이었습니다. 그 수평선 어딘가에 칼리드가 있었습니다. 발사대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비공을 쐈던 자리였습니다.
금속 냄새가 아직 공기 중에 남아 있었어요. 그 냄새를 맡으며 수평선을 봤습니다. 28년 동안 이 바다를 지키겠다고 맹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밤 이 바다를 지킨 건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함을 바닥에서 주운 사람의 손이었어요. 그때 위성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칼리드였어요. 아버지. 알다나함 귀향 명령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선명했어요. 바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목소리였어요. 언제냐? 새벽 5시 두바이 군항입니다. 손목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47분이었습니다. 1시간 13분이었어요. 아버지도 오실 수 있습니까? 간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벙커 안으로 내려갔어요. 한수호가 콘솔 케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가갔어요. 제 아들이 귀향합니다. 군항에서 만나요. 통역이 옆에 붙었습니다. 한수호가 케이블을 내려놓았어요. 저를 봤습니다. 통역이 말을 마저 옮기기도 전에 케이블을 내려놓은 거였어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퍼를 입었어요. 소매를 끌어당겼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소매였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새벽 두바이 군항이었어요. 조명이 부두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쪽에서 함선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알다나함이었습니다. 한수호가 옆에 서 있었어요. 이기상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구겨진 작업복 그대로였어요. 함선이 부두에 접안했습니다. 갱웨이가 내려오는 금속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칼리드가 맨 앞에 내려왔습니다. 제복 차림이었어요. 해군 중위 계급장이 제복 위에 있었습니다. 27살이었습니다. 스스로 지원해서 방어선 최전방에 나간 아이였어요. 부두 조명 아래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군인의 걸음이었어요. 훈련받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칼리드였어요. 칼리드의 걸음이 멈췄어요. 한수호를 봤습니다. 이기상을 봤어요. 구겨진 작업복 차림의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칼리드가 한 걸음 더 왔습니다. 28년 군 생활에서 아들 앞에서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훈련했습니다.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휘관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어요. 칼리드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단단하고 곧은 어깨였어요. 군인의 어깨였습니다. 그 어깨가 제 손바닥 아래에 있었어요. 칼리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이었어요.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훈련받은 군인이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거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칼리드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두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수호가 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기상도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김재현도 어느새 부두 위에 나와 있었어요. 뿔테 안경을 쓴 채로요. 5명이었습니다. C-130에서 내릴 때 달랑 5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구겨진 작업복 차림으로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알막툼 장관이었어요. 칸두라 차림이었습니다. 황금시계는 여전히 없었어요. 손목이 비어있는 채로 부두로 나왔습니다. 동쪽 수평선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칼리드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부두 아래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칼리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바다에 있었어요, 아버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칼리드의 어깨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 바다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수평선을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한수호도 봤어요. 구겨진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과 장관도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만의 새벽이었습니다. 잔인한 밤이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벽이 왔어요.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수평선 위로 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때 장관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군사 옵서버였어요. 이름은 무함마드였습니다. 개전 전부터 관측단으로 파견 나와 있었어요. 벙커 한쪽에서 개전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만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무함마드가 위성 전화를 들고 있었어요. 이미 통화를 마친 모양이었습니다. 전화기 화면이 꺼져 있었어요. 무함마드가 한수호 앞에 섰습니다.
이기상의 빨갛게 부은 두 손을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오늘 밤 페르시아만을 지킨 것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빈살만 왕세자 전하께 이미 보고했습니다. 부두 위에 침묵이 흘렀어요. 파도 소리만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차기 해안 방어 체계. 비공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이 부두 위에 떨어졌어요. 수십조 원짜리 방위 사업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의 해안 방어선이었어요.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이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여온 시장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지금 이 부두 위에서 났어요. 위성도 없이, 신호도 없이, 열만 따라서 날아가는 무기를 10분 동안 보고 나서요. 무함마드가 한수호를 다시 봤습니다. 구겨진 점퍼를 봤어요. 이기상의 부은 두 손을 봤습니다. 뭔가를 기억하려는 것처럼 봤어요. 한수호가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기지가 달라져 있었어요. 레이더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비상등이 꺼져 있었어요. 벙커 안에 경보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침이었어요. 페르시아만의 아침이었습니다. 발사대 쪽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정비 대원들이었습니다. 비공 발사대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쓴 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지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기지였습니다. 한수호가 벙커 앞에 서 있었어요. 이기상과 나란히였습니다. 두 사람이 발사대 쪽을 보고 있었어요. 이기상이 뭔가 말했습니다. 한수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젯밤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커피를 들고 나갔습니다. 두 잔이었어요. 한수호에게 건넸습니다. 한수호가 받았어요. 이기상에게도 건넸습니다. 이기상이 빨갛게 부은 두 손으로 받았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커피를 마셨어요. 발사대 쪽을 보면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충분했어요. 사막의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어젯밤과 같은 사막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레이더 화면이 조용했습니다. 오전에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벙커 옆 공터였어요. 알막툼 장관이 직접 지시한 거였습니다. 팻말이 세워져 있었어요. 한글과 아랍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비공 유도무기 방공 기술 교육센터였어요. 장관이 삽을 들었습니다. 한수호에게도 삽을 건넸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사막 모래를 떴습니다. 첫 삽이었어요.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패를 함께 세우는 시작이었어요. 착공식이 끝나고 장관이 하미드를 불렀습니다. 하미드가 앞으로 나왔어요. 수첩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수첩이었어요. 장관이 임명장을 건넸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기술교육센터 수석 교관이었어요. 하미드가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요. 미군 기술자들이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동안 혼자 수첩을 채웠던 손이었어요. 장성들이 이름도 몰라주는 동안 새벽마다 연필을 쥐었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임명장을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임명장을 보다가 수첩을 봤어요. 수첩을 보다가 임명장을 봤습니다. 연필로 채워온 수첩이었어요. 그 수첩이 이 임명장이 됐습니다. 김재현이 옆에 서 있었어요. 뿔테 안경 너머로 하미드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첩을 건네봤던 날에 했던 그 고개 끄덕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미드가 달라졌어요. 수첩 기록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수첩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미드가 그걸 봤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숙였습니다. 오후에 C-132 대기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긴급 호출이 왔다고 했습니다. 한수호 팀이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공구 가방이었습니다. 노트북이었어요. C-130에서 내릴 때 들고 온 것들이었습니다. 온 것도 그랬고 가는 것도 그랬어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기지에 있었던 건 하루였어요. 온 것과 같은 짐이었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C-130의 엔진이 워밍업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기지 전체에 깔렸어요. 모래가 활주로 위에서 날렸습니다. 어젯밤에 비공이 날아가던 방향 쪽 활주로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뭔가 닿았습니다. 꺼냈어요. 명함이었습니다. 3년 전 방산 전시회에서 받은 명함이었어요. 바닥에 떨어뜨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버리지 못했어요. 그 연락관의 등이 잊히지 않았으니까요. 모서리가 접혀 있었어요. 3년을 지갑 안에서 버텼습니다. 글씨는 아직 읽을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한수호. 명함을 뒤집었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냥 명함이었습니다. 3년 전 제가 바닥에 떨어뜨린 그 명함이었어요. 활주로 쪽으로 걸었습니다. 한수호가 C-130 트랩 앞에 서 있었어요. 이기상이 옆에 있었습니다. 김재현이 노트북을 양팔에 끼고 트랩 아래에 있었어요. 한수호가 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어요. 다가갔습니다. 한수호 앞에 섰어요. 명함을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건넸어요. 한수호가 명함을 봤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힌 명함이었어요. 3년 전 바닥에 떨어졌던 명함이었습니다. 한수호가 그걸 알았어요. 맞지 않았습니다. 저를 봤어요. 그 눈이었습니다. C-130에서 내릴 때 발사대 위치를 물었던 눈이었어요. 아크릴 을 주먹으로 내리치기 전에 저를 봤던 눈이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말이 없었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 잠깐 동안 3년이 있었습니다. 한수호가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았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수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낮게 숙였습니다. 허리까지 내려갔어요. 이 나라에서 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깊이 예를 갖추는 방식이었어요. 3년 전 명함을 바닥에 떨어뜨린 사람 앞에서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한수호가 명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점퍼 안쪽 주머니에 천천히 넣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3년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그랬어요. 말 대신 행동이었습니다. 발사대가 어디냐는 첫마디부터요. 지금 점퍼 주머니에 명함을 넣는 이 손까지요. 그 명함 한 장이 다 말했어요. 이기상이 공구 가방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빨갛게 부은 두 손으로요. 그 손을 봤어요. 이 기지에서 하루 동안 있었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트랩을 잡았어요. 올라갔습니다. 김재현이 안경을 고쳐 쓰고 트랩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거수 경례였어요. 투박한 손이 이마 옆에 붙었습니다. 기름때가 여전한 손이었어요. 이 사막에서 하루 동안 일한 손이었습니다. 냉각수를 확인하고 발사대를 점검한 손이었어요. 경례를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8년 군 생활에서 경례할 때 손이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한수호가 트랩을 올라갔습니다. C-130 후방 적재함이 닫혔어요.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활주로 위에 모래가 일었어요.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130이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모래먼지가 뒤를 따랐어요. 기체가 떠올랐습니다.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페르시아만 쪽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작아졌어요. 기체 윤곽이 흐려졌습니다. 햇빛이 기체를 삼키고 있었어요. 경례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C-130이 작아졌어요. 점이 됐습니다. 그 점이 하늘에서 사라졌어요. 손을 내렸습니다. 활주로에 저 혼자였어요. 아니었습니다. 하미드가 옆에 있었어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임명장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 수첩이 임명장이 된 날이었어요. 알막툼 장관도 있었습니다. 황금 시계가 없는 손목을 가슴 앞에 모은 채였어요. 모래먼지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활주로가 조용했어요. C-130이 사라진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에서 일어난 일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비공이 날아간 하늘이었습니다. 칼리드가 살아남은 바다 위 하늘이었어요. 하미드의 수첩이 닿은 하늘이었습니다. 이기상의 손이 지켜낸 하늘이었어요. 한수호가 점퍼 주머니에 명함을 넣고 올라간 하늘이었습니다. 하미드가 말했어요. 아랍어였습니다. 통역이 없었어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들었어요. 하미드가 수첩을 하늘 쪽으로 조금 들었습니다. 인사였어요.
C-132 사라진 하늘을 향한 인사였습니다. 수첩을 다시 가슴에 안았어요. 활주로가 조용했습니다. 그 명함이 지금 한수호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 하늘 위에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명함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3년 뒤 페르시아만에 왔습니다. 발사대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마지막 인사 없이 트랩을 올라갔습니다. 하미드는 지금 교관이 됐습니다. 새벽마다 수첩을 채우던 스물셋이요. 아무도 봐달라고 하지 않아도 연필을 쥐었던 그 사람이요. 그 수첩이 지금 다음 세대의 방패가 되고 있어요. 이기상의 손은 아직도 빨갛습니다. 어딘가에 발사대 옆에 서 있을 거예요. 화면을 보지 않고 진동으로 알고 있겠죠. 칼리드는 살아있습니다. 페르시아만 바다 위에서요. 한수호는 끝내 발사대 위치를 물었던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였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보여줘요. 열을 따라서 날아가는 무기처럼요. 전파가 막혀도, 신호가 끊겨도 그냥 날아갑니다. 비궁이라는 이름의 뜻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비수비, 활궁, 전파도 없이 신호도 없이 열만 따라가는 화살이었어요. 알막툼 장관은 오늘도 황금시계를 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요. 라디에이터를 열다 빼놓은 뒤로요. 그 손목이 비어있는 채로 회의에 들어온다고 해요.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무기보다 사람이 먼저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머니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닥에 떨어져도 누군가 허리를 굽혀주울 무언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감코리아였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서 주세요. 구독,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